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득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그 총칙 개념 좀 잡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시험 범위 세무 2급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천세 소득세법은 이론 문제가 두 문제 나와요. 네, 곱하기 2점에서 4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맞을 수 있는데 한 문제는 되게 쉬운데 한 문제는 너무 사이드 내면 못 맞춰요. 가성비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 부가치세법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때는 부가치세 이론은 다 맞추고 이쪽은요. 만약에 어렵게 안 논다면 다 맞추지만 어렵게 나오면요. 하나만 맞추고 네 개를 맞추고 나가는 전략이 괜찮다. 왜? 가성비가 안 좋아요. 이론 문제. 한 문제 너무 기통이 내니까 꼼꼼하게 공부한다 해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주는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있습니다. 실무가 있는데 실무는 이렇게 우리가 사원 등록 해서 이제 급여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연말정산 그러는데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묶어가지고 10점쯤 내요. 10점. 그리고 급여대장 요렇게 묶어가지고 5점 이렇게 내요. 그렇게 해서 실무는 15점 되겠습니다. 15점 배점이고 얘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항목별로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이 급여대장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그 산출세액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빵점이 돼요. 그러면 서식을 3점이고 부가세 7점이라고 부가세 신고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가세 신고서는 항목별로 다 부분 점수가 있는 반면에 서식은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공제세액이라는 게 다 틀어지잖아요. 빵점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있잖아요.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얘는 아예 제가 모두라 해요. 4단계로 아예 급여대장 아예 딱딱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얘만 맞추면 여기 10점 중에 바보 아닌 이상은 7점만 맞아요. 7점. 바보 아닌 이상은 7점 맞다. 그러면 여기 5점하고 7점 치면 12점이잖아요. 15점 중에 7점이면 훌륭한 거고 대부분 10점 중에 8점, 9점은 다 맞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8점 맞고 5점 맞으면 13점이 되잖아요. 15점 중에 13점이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그리고 또 여러분은 또 재미있어야 해야 돼요. 부가치세는 매 석 달마다 신고하지만 원천세 신고는요 매달 하잖아요. 매달 급여 주잖아요. 신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직원들 나중에 1년치 세금 정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들 업무에 밀접하고 또 여러분들 그 세금이니까 궁금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죠. 자, 그런데 소득 중에서 누구를 내느냐면요. 근로소득자를 이걸 전부 다 내는데 이걸 전부 다 어떤 자를 내느냐면 다 근로소득자를 내요. 근로소득자. 다른 소득자는 안 내요. 다른 소득자는 내지 않고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하고 출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제 항목이 다른 소득자는 안 되고 근로소득자만 공제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물어보고 싶을 때 대상이 되는 소득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근로소득자밖에 안 되니까 근로소득자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총칙에서 좀 잡고요. 그다음 바로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가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원등록 이후에 관계된 연말정산을 다 끝내고 실기 다 끝내고 나머지 이론 있잖아요. 이론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소득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한 4시간 하루 정도를 차분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데는 한 4일 정도면 돼요. 4, 5일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또 되게 많다고요. 원천 부가세제 신고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배점이 더 크니까, 그죠? 자, 그런 점을 특징으로 하고요. 요것만 잘 맞추면 얘는 그죠? 바보 아닌 이상은 7, 8점 맞아요. 8.9점. 제가 새겨드린 것까지 하면 만점 맞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기본적 개념이 중요해요. 이거 소득세랄지 부가치세법은요, 법률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 대상이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 된다 안 된다 있죠. 이런 것들은 그죠? 아주 세부적인 거는 출제도 잘 안 될 뿐더러 아주 그죠? 중요한 거는 요건이 어떠냐. 그 요건을 판단하는 게 되게 그죠?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 개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소득의 정의 한번부터 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죠. 처음에는 총칙을 해야 돼요. 소득세의 전반적인 뭐예요? 기본적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소득세의 정의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득세의 정의는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그러니까 직접세고 국세이다.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그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이게 두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개인의 범위를 뭘로 볼 거고 소득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소득의 범위, 개인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제 구분, 여기에 이제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학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학설에 적용된 분류, 그걸 이해하고, 그럼 그 소득을 도대체 누가 내냐, 이거죠.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이라고 하기는요, 논점이 조금 뭐야, 좀 포괄적이거든요. 좀 다른 개념을 쓰는데,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죠. 여기에서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 한번 볼게요.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 두 가지 원천설하고, 그죠? 어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의 소득이라고 있죠. 우리 과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상으로 한다. 그럼 이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순자산 증가설하고요. 순자산 증가설하고 소득 원천설.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학자들이 만든 있죠. 학설이 학설. 그래서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자는 학자들. 그죠?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설은 소득을 순자산 증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순자산 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산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순자산이 증가한 금액은요, 원천을 가리지 않고 다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자는 원칙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리고 이거 증가액이라고 정의되고요. 입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법 방식이 돼요. 입법은 법에다가 기술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포괄주의 과세라고 해요. 포괄주의 과세라는 말로 표현해요. 순자산 증가액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포괄해서 과세한다는 개념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원천설은 뭐냐면 수많은 소득이 그죠? 현실에서는 존재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과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소득을 다 과세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소득 있죠. 아주 경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득만 과세하자 이 말이죠. 소득의 원천은 중에. 그래서 여기서 깔려있는 사고가 바로 뭐냐면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가지고 경상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자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적 개념이 요것만 과세하고 일시우발적인 거는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과세하지 말자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원천설에 깔려있는 사고가 그렇다고요. 자주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만 과세하고 어쩌다가 나타난 거죠. 과세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경상반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법에다가 뭐예요? 열거하는 거예요. 요거는 과세하고 그죠? 열거 안 하면 과세 안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입법 방식의 요구는 열거주의 과세라는 거예요. 열거주의 과세라는 거예요. 열거된 거, 열거주의 과세. 그러면서 있죠. 이 학설을 결국은 채용을 어떻게 했냐면요. 채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순자산 증가세는 우리 법인세에서 받아들였고요. 열거주의 과세는요. 우리 소득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소득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대원칙이 뭐예요? 그죠? 대원칙이 소득 원천설과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소득을 원천을 구분해서 그죠? 경상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일시우발적인 소득은요 과세하지 말자는 입법 방식이 바로 열거주의 과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현재 소득세법은 소득을 8개의 원천을 구분해요. 수많은 소득이 많잖아요. 근데 원천을 몇 개로 보냐면요. 일단 우리 현재는 8개로 봐요. 8개. 8개로 구분한 거예요. 소득을 원천은. 이거 말고 소득도 많아요. 근데 원천은 일단 자주 나타나는 원천 있죠. 8개만 딱 구한 거예요. 그리고 원천설에 의해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자 배당 사업연금 소득은요. 그 중에 소득 일정한 금액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열거를 계속 했는데 열거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그죠?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열거주의 과세란 말은 그죠? 원천을 알아가지고 경상반복적인 것만 그죠? 열거해서 과세한다는 거니까 비열거 소득은요. 그러면 비열거 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열거 소득은 열거하지 않으면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과세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열거주의의 폐해가 나타나죠.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건 과세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소득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그런 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런 소득 일부분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자 배당 사업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완적인 개념이 돼요. 이 포괄주의를 뭐야? 여기 법인세법이 하지만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뭔가 포괄주의를 이쪽에 일부 뭔가 수용하는, 채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포괄주의라는 건 순자산 증가설의 뭐예요? 우리가 입법 방식인데 그런 말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열거주의, 예배적으로 몇 개의 소득에 대해서는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점은 비열거 소득 있죠. 미열거 소득은 2개만 일단 알아두세요. 열거되지 않은 소득 중에 과세되지 않는 3개가 필요한데요. 이건 뭐 좀 이따 하고요. 2개만 먼저 알아두세요. 그래서 채권과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이거든요. 채권하고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이거든요. 내가 매매에서 차익을 얻더라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주고 샀는데 1억 5천에 되팔았어요. 그럼 5천 벌었잖아요. 세금 안 낸다고요. 과세관청이 그걸 알아요. 그럼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컨트롤 하겠다 이거죠. 알지만 아직 뭐예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이 부양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투자를 뭡니까? 촉진하려는 그런 그죠? 우리 의도가 있고 그런 고려에 따라 가지고 열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있죠? 상장 주식 사서 팔면요 세금 안 내요. 물론 그러니까 장외 거래나 일지 대주주 양도분은 과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양도소득세 쪽인데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안 해요. 자, 이 2개는 좀 알아주세요. 채권을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있더라도 과세 안 하고 상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 남았다 하더라도 과세를 일단 안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죠? 돈 벌었지만 과세관청이 알아요. 근데 그걸, 그죠? 아직 D-Day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르익을 때까지 아직 열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될 점이 8개의 원천 소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개의 소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8개의 소득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란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의 결손금의 통산 순서 할 때 있죠. 그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요.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라고 외우세요. 다 알아요. 우리 중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입에서 건전기 하면 다 알아요. 앞에 두 번째 떠요. 입에서 건전기 태양. 그죠?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익혀야 되겠습니까? 태양은 알지? 태양은 알잖아요. 뭐 빅뱅의 태양은 아니지만 비슷하잖아요, 용어가. 그죠? 태양이잖아요, 태양. 유빈이 태양 알지? 빅뱅의 태양 알지? 그래, 태양을 외웠어. 대직양도야, 대직양도. 자, 그러면 2배 주고 삽니까? 2배사 건전기를 10번만 대내가 오세요. 숙제가 뭐냐면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2배사 건전기 태양을 알고 오기. 알겠죠? 입에 붙어가 오라고요. 2배사 건전기. 2배 주고 삽니까? 2배사 건전기. 익혀 오란 말이에요. 그죠?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뭐야? 2배사 건전기가 뭐예요? 하면요. 이자, 그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그죠? 이렇게 8종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원천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8개로 딱 나누고, 이거 말고라도 다른 소득의 원천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8개의 대표성인, 그죠? 원천을 정해서 그 원천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요런 소득은 기타 수로 봐서 과세한다. 이렇게 딱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건전기 태양을 익히세요. 일단 8개구나. 이렇게 익히고. 그 다음에 얘부터 먼저 할게요. 소득세의 특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소득의 원천은 입에서 건전기구나. 원천은 8개라고 했는데, 그거를 먼저 외워야 되구나. 입에서, 그죠? 건전기, 이렇게. 태양이구나. 되겠죠, 그죠?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연예인이라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집을 샀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부동산 임대업도 아니고, 자기가 살 집을. 뭐 그렇게 뭐 뉴스가 나오던데. 뭐 거기 살면 엄청나게 뭐 좋아지나? 뭐 피부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소득세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요, 일단 특징을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소득세를, 그죠? 전통적으로 세대 단위로 과세할 거냐, 개인적으로 과세할 거냐.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는 한 주머니잖아요. 주머니가 하나잖아요. 물론, 주머니가 각각인 사람도 있지만, 보통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한 주머니에 있는 소득을 담세력이 있다고 봐서 측정해서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누진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치세는 비례세죠. 10% 세율이 단일 비례세율이다 보니까 내가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고 1억이면 1,000만 원 내고 비례적이지만 소득세는 그렇게 안 해요. 소득세는 누진과세예요. 누진세. 누진세는 여러분들 전기 누진세 들어봤죠? 전기 많이 쓰면 세금, 그죠? 전기료 폭탄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누진과세예요. 즉 이 말은 소득이 합하면 합할수록 뭐예요? 누진적 구조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안 해요. 합산과세 안 하고 부부가 같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소득세의 과세 주체는 개인 단위 과세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세금 정산을 같이 안 한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데 제 소득 따로, 제 집사람 따로 그렇게 정산을 해서 과세를 종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예외는 있죠. 예외는 나중에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원칙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단위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누진세 한번 볼게요. 누진세. 누진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누진세 이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진세라는 거는 10억 정도 벌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낼까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고 싶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세금을 낼까요? 수연이 한번 얘기해봐. 너 희망 10억을 벌었어. 얼마 내고 싶어? 안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 어? 어느 정도 내고 싶어? 1,000만 원. 와, 1,000만 원? 성의만 보인 거네? 그러니까 10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은 내겠다. 그러면 그걸 보통 놀부라고 해요. 놀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내냐면요, 개인마다 그게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약 4억쯤 내요. 소득세를 4억쯤 낸다고. 10억을 벌면 약 4억쯤 낸다고. 지방소득세까지 40%쯤 내죠. 되게 많냐고요? 저는 6억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7억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맞아요. 원본 있잖아. 원본에서 내는 거니까 힘 안 들다고요. 그렇잖아요. 10억 벌어가지고 4억 내면 6억 있잖아요. 그리고 10억을 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1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계속 경상 반복적으로 10억을 벌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벌면 4억을 내고 6억 있잖아요. 또 쓰고 힘들었어도 2억 이상 못 쓴다고. 또 남죠. 또 그 다음에 몇 번 하다 보면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쓰는 돈은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원본에서 파생된 있잖아요. 우수리 이자랄지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돈은 아무리 써도 뭐야?